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성장을 돕는 수학 전문가 김대식입니다. 김대식의 풍산자 기하, 오늘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과 포물선 첫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물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1강 포물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산자 기하 이 수강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수학상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죠. 고1 때 또 여러분 수학하를 배웁니다. 1학기 때 수학상, 2학기 때 수학하를 배우는데 이 수학상하와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수학1, 수학2까지의 개념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수학은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수학상하나 수1, 수2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미적분하고 우리가 미적분 과목과 그다음에 기하와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보통 확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과목은 위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과목 중에서 어느 걸 먼저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과목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 상하, 수1, 수2까지 순차적으로 배운 다음에 이 세 개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수학 상하와 수1, 수2의 개념 학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하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되겠죠?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느 걸 먼저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수학은 이게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다룰 수 있어야만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어야만 3차 방정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래 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 거를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 혼동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차적인 우리가 위계에 따라서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그리고 기하를 하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하를 처음 배우면서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하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학생들을, 그리고 여기에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하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할 거고요. 자, 기하를 이미 한 번 정도 배워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기하에 대한 좀 더 심화학습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하나씩 필수 예제를 풀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하의 기본 개념부터 고급 개념까지 확장하여서 풍산자의 기본 개념들이 나옵니다. 흔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팁이라든지 심화 개념, 발전 개념까지 합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의 개념을 100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130에서 한 140 정도까지 바운더리를 잡고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 강의는 풍산자 기하라는 개념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이 풍산자 기하의 개념서가 있고 풍산자 기하의 필수 유형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필수 유형 문제집을 가지고 수강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서, 흔히 말하는 기본서라고 부르죠. 기본서를 우리가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을 위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과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본 개념, 핵심 개념, 심화 개념까지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풍산자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능에 연결돼서 수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개념과 핵심 개념의 차이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재구성해서 수능에서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바로 꼭 이러한 것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기본 개념을 재구성해서 핵심 개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웠으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함수 연속을 배우게 되는데 연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연속이라는 거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학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두 개가 서로 같을 때가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즉 우리가 여러분들 수투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바로 극한값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우리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 개념인데, 기본 개념을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자면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둘이 서로 같을 때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로서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수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보통 x가 a의 플러스로 갈 때, x가 a의 마이너스로 갈 때, x 이퀄 a일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문제풀이를 할 때는 x 이퀄 a에서의 우극한을 조사하죠. 우극한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좌극한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a에서 함수값을 조사해서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도록 하면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어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우리가 연속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능적으로 해석해서 수능의 핵심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자면 이런 식으로 x 이퀄 a에서 우극한이 존재하고 좌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서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으면 그 점에서 즉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수능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거지만 이 기본 개념을 재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은 우리가 여기 풍산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수투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자 이렇게 자 포물선이 있어요. y는 이퀄 최고치 한계수가 k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주어진 이 이차함수 k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을 때 이 x축과 이차함수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원래는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죠. 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지만 이 넓이를 구하는 특수 공식이 있어요. 이 넓이 s는 바로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그다음에 x축과에 만나는 두 점 x절편이죠. x절편 중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게 곧 바로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교과서에서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보통 문제나 연습 문제에서 뭐 한번 증명해봐라 정도는 소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수능 기본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능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우리가 핵심 도움이 되는 심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화까지는 아니고 팁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상당히 문제풀이 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는 여기 풍산자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꽤 유용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공식들을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심화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 관계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 관계는 보통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 정도를 심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n차 방정식에서 n개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심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해하면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 관계로 확장하여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발전 개념이라는 말로써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쓰는 표현인데 공식적인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개념으로 또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을 선생님은 발전 개념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를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이제 n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차 방정식의 n개 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는 개념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투로 배웠으면 로피탈 정리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나 개념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로피탈 정리 알아두면 상당히 꽤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심화 개념 또는 발전 개념이라고 불러서 그런 팁이나 심화 개념, 발전 개념까지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하고도 쉬운 설명 해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산자 기하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기본 35% 정도로, 그다음에 중급 수준을 40%로, 고급 수준을 한 25% 정도로 잡았고요. 보통 기본과 중급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 고급 25%는 꽤 고난도, 꽤 심한 내용도 선생님이 포함시켜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하를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 또는 이미 기하를 한번 공부했지만 다시 정리하고 싶고 또는 심화 개념까지 아울러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필수 예제, 그 다음에 그 필수 예제를 쭉 한 다음에 그 단원에 필수 확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풍산자 기본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가 스텝 1과 스텝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자, 먼저 개념은 다 설명해야 되겠죠. 개념 아까 말한 대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설명 다음에 필수 예제는 다 풀 겁니다. 필수 예제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유제가 있어요. 그 필수 예제 밑에 유제가 있는데 유제는 그 필수 예제에서 숫자만 바뀐 문제이기 때문에 풀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수 예제를 한 4-5개 풀고 나면 중단원 별로 필수 확인 문제가 있어요. 소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단원별로 조그맣게 잘라져서 필수 확인 문제가 쭉 있고요. 이 필수 확인 문제는 예제랑도 겹쳐 있는 것도 있고 예제랑 조금 예제와 예제를 섞어 가지고 우리가 2개 정도를 혼합해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 예제에서 풀었던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겹쳐 가지고 똑같은 형태는 빼고 겹치지 않은 중요 문제 위주로만 선택해서 풀도록 하겠어요. 물론 필수 예제 유제까지 다 풀면 모두 다 풀면 좋겠지만 여기 있는 기하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강의가 60강이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 강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제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예제에서 상당히 풀었기 때문에 필수 확인 문제는 일부만 겹치지 않은 중요 유형의 문제만 선택해서 풀고 실전 연습 문제 스텝 1도 이 필수 확인 문제, 필수 예제랑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텝 1에서도 일부 필요한 문제만 선택해서 풀고 스텝 2는 모두 해설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풍산자 기하 인강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인강이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듣는 것을 권합니다. 인강이라고 물론 인강이 이제 가성비도 여러분들 좋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규칙하게 듣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월수금 하루에 2강씩 또는 뭐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총 6강 또는 6시간 이렇게 해서 어디 장소 뭐 학원에서 또는 뭐 내 공부방에서 또는 학교에 야간에 남아서 야간 자습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루틴화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되겠죠? 꼭 좀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좌는 듣고 이해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반드시 혼자 정리하고 외우는 시간, 복습 시간을 가져야만 실력이 늡니다. 우리가 구구단 한번 들었다고 다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구단의 원리를 듣고 2단부터 9단까지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외워야 되죠.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외우고 써봐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외우고 써봐야만 구구단이 그나마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내용은 듣고 이해하는 선에서 여러분 끝내면 별로 실력 향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혼자서 정리하고 외우는 시간. 선생님 수학인데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곱셈을 잘하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은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뽑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되겠죠? 듣기만 하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 불러서 상담해 보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학원에서 듣고 인강에서 듣고 수업 시간에 듣고만 넘겨요. 그러면 우리가 체에다가 물 부었을 때 다 빠지는 것처럼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혼자서 정리하고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강의 듣는데 약 보통 1.5배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써야 제대로 된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그거에 약 1.5배 또는 2배의 시간을 나는 갖고 혼자서 다시 개념 정리하고 써보고 공식 외워보고 그리고 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스스로 풀어보고까지를 해와야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쌓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남들이 10시간에 해서 우리가 개념 완성을 한 것을 본인은 어떤 특별한 비법으로 2-3시간 만에 개념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구단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구단을 10시간을 들여서 외워야 될 것을 나는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한 2시간이면 외울 수 있어. 다 외운 것 같지만 10시간 외운 학생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누군 10시간, 누군 12시간, 누군 8시간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시간 들어서 해야 될 것을 2-3시간, 1-2시간 만에 완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강스포 두 번째, 반드시 기하 인강 개념 노트를 만듭니다. 이 풍산자, 여러분들 기하 교재가 이렇게 생겼죠? 이 교재와 함께 여러분들 개념 완성 노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일지라도 본인 스스로 손으로 써서 개념 노트에다가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자신의 손글씨로 직접 쓰고 정리해야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남이 써준 노트 또는 필기 노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잖아요. 자기께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손글씨로 쓰고 정리해야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 꼭 기억해서 인강 개념 노트를 만들어 줄 것.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개념 노트에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개념을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쓰지 말고 여백을 둬야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정리되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기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념 학습은 최소 3번의 복습과 반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이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인데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최소 그 단원을 3번은 복습하고 반복해야만 제대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여러분들이 시험 때 헷갈리지 않고 또는 기본형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복습하자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고 최소 3-4번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3-4번은 해야 됩니다. 이 3이라는 게 매직 숫자예요. 매직 넘버이기 때문에 한 번, 2번 했을 때 잘 안 되는 것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3번의 반복과 3번의 복습은 해줘야 된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발표한 후에 다시 3번 반복은 해야만 제대로 자신의 문제에 다시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틀렸던 문제 3개월 뒤에 다시 풀면 다시 틀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틀린 문제는 한 번 풀어서 복습하고 끝난다고 다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3번은 봐야 됩니다. 아까 3이 매직 넘버라고 했습니다. 마법의 숫자이기 때문에 꼭 3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하는 수학학습의 3단계 로드맵. 먼저 자 개념서, 풍산자가 있습니다. 풍산자 개념서로 기하를 공부하고 그리고 풍산자 유형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풍필류라고 풍산자 필수 유형 문제집이 있는데 풍산자 필수 유형이라고 하는 이 문제집을 사서 풀면은 이 개념서에서 좀 부족했던 문제들을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뭐 어떤 개념 원리랑 RPM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정석 푼 다음에 센 수학 문제집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풍산자랑 커플링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풀었다면 이제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 중에서는 뭐 이 지학사에서 나오는 기출의 고백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는데 강남인강에서는 주로 이제 자이스토리를 가지고 기출 문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남인강에서 강의하는 걸 우리가 로드맵을 잡아준다면 개념서로 풍산자 기본서로 공부하고요. 풍산자 필수용으로 유형 문제집 연습해서 개념을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기출 문제집 보통 모의고사 기출이죠.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공략해 나가면 모의고사에서 내신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원하는 소개 성과를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 내신은 이 좀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신을 좀 대비하고 싶은 학생은 개념서, 그다음 유형문제집 다음에 이제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같은 우리가 좀 약간 고난도 문제를 좀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같은 것을 이 자유스토리 대신에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강학습법 두 번째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될 이제 PPT에 대한 구성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념이 나오고, 첫 번째 개념 1, 뭐 쌍곡선의 정의, 포물선의 정의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박스 이렇게 약간 고딕 도둠체로 되어 있는 것은 풍산자 기하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물어보면 좌표평면상의 두 정점에 대하여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쌍곡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또 말로 줄줄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말하다가 자꾸 끊기고 기억나지 않고 또는 어버버버하고 그러면 제대로 숙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개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해서 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파란색 테두리에 우리가 고딕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풍산자 기하나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우리가 발전 개념이나 고급 개념이나 문제풀이 팁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노란색 테두리는 뭐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란색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고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나 또는 n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 관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 파란색 바탕으로 해서 고딕 글씨체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PPT 구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테두리와 그 다음에 파란색 바탕으로 채워져 있는 테두리를 구별해 보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 파란색 테두리는 빼고 노란색 테두리의 개념만 우리가 강의에서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그게 곧 기본 개념이며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준비라고 하는 박순길님의 시고요.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여러분, 배 만들려면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속을 다 파내야 되겠죠. 자,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고는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에 분명히 일부분 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준비된 자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운이란 없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는 좀 시라고 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강의 PPT 끝날 때마다 중단은 별로 또는 대답은 별로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문구를 강의 종종 강의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명언인데 노만필 박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자신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제 1강
포물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OT를 마치고 자 우리가 1강 포물선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 자 첫 번째 대단원은 2차 곡선입니다. 자 2차 곡선은 중단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차 곡선과 2차 곡선의 접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2차 곡선의 중단원은 소단원, 바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차 곡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풍산자 맨 앞에 보면은 우리가 2차 곡선에 대한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것처럼 2차 곡선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곡선을 배우면 이런 걸 왜 배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하다 보면 아주 2차 곡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2차 곡선들이 이러한 것의 원리가 활용되어지는지는 고등학교 때 자세하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줄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곡선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뿔을 자른 단면이 나타나는 모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곡선이 활용되는 곳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다양한 분야,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차 곡선을 배우면서 왜 배우는지 정도의 간단한 정도.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행선이나 태양의 궤도 같은 천문현상에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활용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물결의 간섭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성의 안테나나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 또는 손전등의 반사경,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활용이 되어지고요. 의료기기, 신장결석 파쇄기라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성항법 장치라는 거, 쌍곡선의 로렌 항법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물체가 날아가는 경로의 연구에서도 포물선 같은 것이 활용이 되어지고요. 달이나 터널의 설계에도 2차 곡선의 원리들이 활용이 되어지고요. 소리의 효과 등 아주 다양한 자연과학의 2차 곡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자 이렇게 활용되는 걸 직접 배우면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2차 곡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활용은 나중에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걸 배우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곳에 활용이 되어지는 2차 곡선의 기본적인 것들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실용적인 부분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2차 곡선이 활용되어지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차 곡선에서 자, 2차 곡선은 원뿔 곡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뿔 곡선에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2차 곡선 하기 전에 2차 곡선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의 정의와 생성되는 원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2차 곡선 하면 2차 곡선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단원보다 정의가 중요한 단원이 바로 2차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2차 곡선은 우리가 이 기하라는 교과목 안에 1단원의 2차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 기하라는 교과의 과목에 2차 곡선이 있기 때문에 2차 곡선은 이 기하를 공부하는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와 도형을 공부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2차 곡선 문제가 우리가 수식으로도 풀 수 있고 만약 기하와 그래프로도 도형으로도 풀 수 있다면 수능에서는 이 기하의 관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수적인 접근보단 기하학적인 접근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2차 곡선의 정의를 소중해야 된다. 그 어떤 단원보다 정의가 매우 중요한 단원이 2차 곡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원뿔 곡선과 2차 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원뿔 곡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2차 곡선, 원뿔 곡선 서로 같은 말입니다. 2차 곡선을 원뿔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원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자, 원이나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 바로 이 네 개를 2차 곡선이라 부르는데요. 원뿔을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단면이 그리는 곡선을 바로 원뿔 곡선, 코닉 커브라고 코닉 섹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생긴 그 단면에 원이 나오고요. 비스듬하게 자르면 그 단면에 타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선에 평행하게 잘라주면 단면이 포물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면에 수직으로 잘라주게 되면은 단면이 쌍곡선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뿔을 잘라서 생긴 단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2차 곡선을 원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도형의 방정식은 모두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원뿔 곡선, 2차 곡선 모두 같은 말이고요. 또 어떤 책에는 원추 곡선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추 곡선도 이 원뿔 곡선과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명치라는 거. 자, 그래서 원뿔 곡선은 원뿔을 적당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과 관련된 기하학적인 명칭이고요. 2차 곡선은 곡선의 방정식이 바로 x의 y와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한 대수적인 명칭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붙여진 말인데 우리가 이 중에서 이 곡선의 방정식, 즉 대수적인 부분으로, 즉 수식으로도 2차 곡선을 접근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2차 곡선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곡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자 원뿔 두 개를 꼭지점을 맞붙여놔서 이렇게 해놨어요. 약간 우리가 꼭 모래시계 모형처럼 생겼죠. 원뿔 두 개를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서로 맞붙여 놨을 때 자 원뿔의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면 그 단면이 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밑면에 비스듬하게 자르게 되면 단면이 바로 타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선, 자 원뿔의 모선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뿔이 있으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분을 모선이라 부르죠. 자, 얘를 원뿔의 모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선에 평행하게 자르는 거예요. 평행하게 자르면 단면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포물선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밑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단면이 뭐로 나타나게 돼요? 바로 즉 밑면의 수직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꼭지점과 원뿔의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축이에요. 그 축에 평행하게 잘라주게 되면 단면이 바로 쌍곡선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이러한 설명들이 다 교과서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뿔 곡선, 2차 곡선을 배우기 전에 원뿔의 단면에서 2차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뿔 곡선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 뭐냐면 자, 우리가 밑면과 모선이 이루는 각을 알파, 그리고 밑면과 절단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 한번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제? 자, 먼저 우리가 원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뿔을 좀 크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원뿔을 칼로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밑면이에요. 원뿔의 밑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뿔이 원뿔의 모선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절단면이 있겠죠. 그 절단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절단면이 밑면과 평행하다면, 즉 이렇게 절단면이 생긴다면 이 노란색 절단면은 밑면에 평행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단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은 얼마겠어요? 평행하니까 평행하게 붙여주면 겹쳐지게 되겠죠. 두 면이 이루는 각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절단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곧 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이 있겠죠.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모선이 평면,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와서 공간 대형을 배우게 되면 자, 선분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선이라는 선분과 밑면이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놨냐면 알파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세타가 알파와 같아지게 되면 즉 이 모선에 평행하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모선에 평행하게 원뿔을 잘라주면 그 단면이 바로 뭐로 나타나요? 바로 포물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세타가 알파보다 작은 각이고 0보다는 커요.
즉 이 모선과 밑면 이루는 각 알파보다 작게 잘라내게 되면, 즉 우리가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원뿔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그때 이 각이 지금 이 알파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단면을 어떻게 잘라내냐면, 자, 이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단면이 나타나겠죠. 이 단면이 바로 포물선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자, 이 각보다는 좀 더, 자, 이 알파보다는 절단면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이 절단면, 모선과 밑면 이루는 각보다 작게 잘랐을 때, 즉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이게 바로 절단면과 밑면 이루는 각 세타가 되어지고요. 이 세타가 바로 모선이 밑면과 이루는 각 알파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원뿔이 있어요. 자, 원뿔의 모선이고 이게 밑면이에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단면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면 바로 이 각이 모선과 밑면 이루는 각 알파가 되겠고요. 여기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 절단면이 노란색이 절단면이죠. 그리고 밑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그럼 이 세타랑 알파랑 비교하면 알파가 더 크겠죠. 세타가 알파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그때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세타가 알파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뭐가 나와요? 바로 쌍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알파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것보다 더 크게 자르니까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르면 세타가, 즉 이것보다 더 기울어서 좀 더 과장해서 그릴까요? 좀 더 과장해서 그려주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면 바로 이 절단면과 밑면 이루는 각, 얘가 세타라고요. 이 세타가 알파보다 더 크죠. 세타가 알파보다 더 크면 그때가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쌍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선과 밑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절단면하고 이 절단면과 밑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2차 곡선이 나타나는 게 다르게 됩니다. 되겠어요? 이것까지 함께 좀 세부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사실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학별고사인 논술에서 종종 다뤄진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차 곡선의 정의를 조금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은 이미 배웠습니다. 1학년 때. 자, 원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동그란 것 이렇게 말하면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원이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정점이 있고 한 점이 있고 그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 가서 자세히 하나씩 포물선이란, 타원이란, 쌍곡선이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한 정점이 있고 한 정직선, 기준선이 있을 때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점도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을 것이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포물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시 배우고요.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쌍곡선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아직 포물선, 타원, 쌍곡선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깁니다. 뒤에 가서 먼저 각 단원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배운 다음에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되겠죠? 네, 우리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래서 원포, 타쌍이라고도 불러요. 2차 곡선 하면 원, 포, 타, 쌍 4개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원은 1학년 때 배웠고 여러분들이 기하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곡선의 과학적인 성질들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서 수능이나 내신에서 다뤄지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2차 곡선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정도 한번 가볍게 읽어볼 정도면 되겠고요. 여기 풍산자에 나와 있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으면 돼요. 시험에서 실제로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한 문제가 나오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2차 곡선에는 초점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초점이라는 것은 왠지 빛의 반사와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2차 곡선의 초점은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갖는데 이 초점이라는 것은 빛이 모이거나 빛이 출발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모이는 점, 이 초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곡선은 이 초점과 광학적인 성질들로부터 어떤 성질들을 갖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 그래서 포물선은 초점이 1개이고 타원과 쌍곡선은 초점이 2개다. 이것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뭐 이런 게 있대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고 아직 몰라도 됩니다. 뒤에 가서 각 단원별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자세하게 배운 다음에 다시 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미리 그냥 인트로로 뭐 이런 게 있대 뭐 그렇구나 정도 그냥 가볍게 넘기고 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포물선의 작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포물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F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동심원을 그립니다. 동심원이란 게 뭐예요? 중심이 겹쳐져 있는 원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한 원이 이렇게 있고 그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작은 원이 있고 그 작은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두 원의 중심이 겹치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겹친다라고 해서 이 원과 이 원은 동심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F이고 반지름이 1인원, 반지름이 2인원, 반지름이 3인원, 4인원, 5인원, 6인원을 쭉 동심원으로서 이렇게 그려나간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지름이 2인 자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에 접하는 직선, 접선이 이렇게 L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 L과 이 F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한번 모아 봅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만약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줍니까?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단 거리죠. 최단 거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즉 최단 거리에는 항상 최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다. 그게 곧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정의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두느냐.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 L이 있어요. 자, 여기서 A라는 점, B라는 점, 수선의 발 H가 있고요. C라는 점이 있을 때 바로 P 이 점에서 직선 위의 점까지, 직선 위에 다양한 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양한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최단값, 곧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다. 얘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바로 뭐가 돼요? PH라는 거리. 이 H는 바로 수선의 발이 되어져요. 점 P에서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 되어줄 것이고요. 점 P와 수선의 발 H 사이의 거리인 PH가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로 정의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로 점 F와 직선 L까지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 있겠죠. 이 점은 이 F까지의 거리랑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로 같네요. 길이가.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서 이 점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점은 이 F까지의 거리가 2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이니까 바로 여기 2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은 뭐겠어요?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나와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반지름이 3이 나오겠죠. 즉 거리가 3 나오고요. 이 점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세 칸이 나오게 되겠네요. 거리가 3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는 이 점, 이 F까지의 거리는 얼마 나와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L까지의 거리 해주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거리가 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점 P도 이 직선 L과 점 F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도 있네요. 이 점도 바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거리가 4가 나오고요. 이 점에서 바로 점 F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바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이 점 F와 직선 L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점, 즉 고정된 점 F와 고정된 직선 또는 기준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기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모으면 그런 점들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그런 점들이 모아져서 뭐로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와 같은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색 곡선을 포물선이라 부릅니다. 그럼 포물선 위의 점은 바로 이 점 F랑 직선 L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물선의 먼저 정의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먼저 포물선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 평면 위의 한 정점과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 여기서 정의란 것은 머무를 정이에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정된 직선과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아까 이 포물선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면 평면상의 한 정점, 고정된 점 F가 있고요. 고정된 직선 L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점과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여기도 같은 거리에 있죠. 또 얘도 이렇게 해주면 이 길이가 또 같을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에 이 점을 잡아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또 거리가 또 같을 겁니다. 이렇게. 또 이 점도 포물선의 점이니까 이 점까지,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바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정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르고요. 한 정직선을 준선이라 불러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선과 그다음에 한 초점,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점들의 집합이 바로 포물선이 되어진다. 되겠습니까? 포물선의 저희가 뭐라고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자취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점의 자취, 점의 집합 다 같은 말이에요. 되겠죠? 자, 포물선의 정의 이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바로 포물선이 되어지고요. 그 포물선을 작동하는 방법 하면 이렇게 동심원을 이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대부분 이 동심원을 이용한 포물선의 작도가 나와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풍산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동심원들을 쭉 그려나가고 그다음에 한 정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이 초점, 이 한 정점을 우리가 초점이라 부르고요. 이 정직선을 준선이라 부르는 데 있어요. 얘를 준선, 그다음에 이 점을 초점 이렇게 불러서 이 점 F와 직선 L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찍어보면 바로 그런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포물선이 되어진다고요. 또 밑에서도 또 있겠죠. 같은 점들이. 여기에 거리가 2, 거리가 2 있고요. 거리가 3인 점, 거리가 4인 점, 거리가 5로서 같은 점, 거리가 6으로서 같은 점들을 쭉 모으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겠죠? 포물선의 작도에 대한 기본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얘가 포물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정된 점을 뭐라 부른다고요? 초점. 이 고정된 직선을 준선 또는 여러분 기자를 떠올리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준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대칭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포물선 위의 점은 뭐라고요? 바로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 위의 점을 P라고 놓으면 바로 P에서 F까지의 거리와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곧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PF와 PH를 만족하는 점 P의 집합을 바로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지금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의가 매우 중요하댔어요. 그 어떤 단원보다도 정의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좀 더 잘 지우고 이제 포물선의 구체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면상의 한 정점, 고정된 점 F와 고정된 직선 L까지 점과 한 정점과 한 정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을 뭐라 부른다? 바로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좌치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물선 위의 점 P는 또는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초점 F까지의 거리와 준선 L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포물선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정의 밑줄 긋고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이런 걸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어지겠죠. 평면상의 한 정점 F와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이 정점 F를 지나지 않는 한 정직선 L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 정점을 뭐라 부른다고요? 초점. 되겠죠? 이때 이 정직선, 고정된 직선을 준선.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뭐라 부른다고요? 축. 또는 대칭축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이 기하에서는 그냥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포물선을 중학교 때부터 2차 곡선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 2차 곡선의 방정식 중에서 y는 이퀄 x제곱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렇게 y는 이퀄 x제곱으로 배웠던 얘도 실제 포물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2차 곡선에서는 이 축을 대칭축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기하에서는 대칭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대칭축 어디인가? 초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꼭지점과 초점이 있고, 초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 어디인가 이렇게 준선이 있어서 포물선 위에 점을 잡아주게 되면 바로 이 초점까지의 거리와 바로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뭐하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 길이가 안 같아 보이지만 좀 더 리얼하게 그려주면 같아지려면 준선이 더 바짝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준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한 이 정도가 되어야 이 정도 이렇게 준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명칭 4가지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자, 축이 뭐냐, 초점이 뭐냐, 준선이 뭐냐, 꼭지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개념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포물선의 정의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포물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포물선 위의 점은 뭐예요?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겠죠. 왜냐하면 포물선이 저희가 뭡니까?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포물선 위의 점은 무조건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바로 준선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 자, 포물선의 꼭지점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꼭지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선까지의 거리랑 초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꼭지점은 준선의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 꼭지점은 준선까지의 거리랑 초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초점과 준선의 딱 중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간다면 이 H'이라는 수선의 발, 즉 축과 준선이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초점, 즉 H'과 F의 중점이 바로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도 정의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선은 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바로 축의 정의가 뭡니까? 초점을 지나면서 이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축은 준선과 수직으로 만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물선의 특징, 즉 정의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성질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려고 그래요. 즉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자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취라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점들의 집합을 구하는 3단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들의 집합을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수학에서 꽤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3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뭐뭐를 만족하는 자취를 구하라 또는 뭐뭐를 만족하는, 자, 이건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점들의 집합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뭐뭐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또는 뭐뭐의 점들의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 뭐라고 놓는다고요? px, y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블라블라 뭐라고 조건이 주어지겠죠.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x, y가 들어간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자, x, y가 들어간 등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2번에서 세운 식을 적절하게 정리해서 y는 equal fx의 형태나 또는 이게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면 fx, y equal 0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곧 바로 점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간단하죠. 자, 뭐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 뭐를 px, y라고 놓는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x, y가 들어간 관계식을 세운다. XY가 들어간 식을 세워주고요. 그 관계식을 적절하게 잘 정리해서 y는 equal fx 또는 f의 x, y equal 0의 형태로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y equal fx는 어떤 형태입니까? y는 equal 2x 플러스 3과 같은 형태를 y equal fx 형태라고 부르고요. f의 x, y equal 0의 형태는 뭐예요? 이 직선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y equal fx 형태로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써주면 자, f의 x, y equal 0의 형태로 정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많은데 꼭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취 구하는 3단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자취 구하는 문제, 점들의 집합을 구하는 시범 예제를 하나 선생님이 소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고1 때 이런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위의 점 a와 점 b가 4,0이에요. 그럴 때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점들의 집합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학 선생님들은 이 자취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자취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취하면 점들의 집합 이렇게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점들의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취 문제죠.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좌표 평면상에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1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 B라는 점이 바로 4,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퀄 1이라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원 위에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죠. 이 a라는 점은 원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원 위에 점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a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원 위의 점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원 위의 점과 우리가 그 원위의 점을 a라고 놓으면 a와 b 사이를 2대1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이러한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요.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는 이런 점이 될 것이고 a가 여기 있을 때는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면 여기가 되어지겠네요. 그죠? a가 여기 있으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모양을 이루느냐. 그 점들이 이루는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요. 점들의 집합을 구하래요. 뭐의 자취를 구하라면 그 뭐를 뭐라고 놓는다고요? 얘를 x, y라고 놓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1번이잖아요. 뭐를, 즉 여기 있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을 바로 뭐라고 놔요? x, y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x, y가 들어간 관계식을 세우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바로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곧 x, y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조건을 이용해서 x, y가 들어간 관계식,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A라는 점은 원위로 움직이는데 원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움직이는 점이니까 뭐라고 놔야 되겠습니까? 자, 이 점 A를 우리가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니까 A라는 점을 A, B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이게 원 위의 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퀄 2를 항상 만족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자, 이거를 P라고 놓고 P, X, Y라고 이렇게 놓고요. 이 점 X, Y는 A와 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점은 A, B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쓰죠. 자, A라는 점이 A, B가 되어지고요. 자, B라는 점은 바로 4,0이 되어져요. 이거를 2대1로 바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되어져요? x, y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바로 x, y라고 놓으면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 자,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곱할 때는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게 곱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 2대1 바로 m 플러스 n 분의 mx1 해주면 여기에 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자, 또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y좌표 2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b 1 곱하기 b로 나온 게 이게 바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죠. 바로 이 점이 바로 뭐가 되어진 거예요? x, y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x가 되어지고 얘가 y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 점 x, y는 a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x, y는 이 a와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항상 x, y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어져요. 즉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x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y좌표가 y예요. 그래서 관계식을 세우면 x는 뭐가 나와요? 여기 합하면 3분의 8 플러스 a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뭐가 나와요? b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XY의 관계식을 채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 조건을 이용하여 XY가 들어간 관계식, 등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였어요. XY가 들어간 관계식을 세워줘야 되면 지금 XY가 들어간, 즉 X가 들어간 식과 Y가 들어간 식이 있지만 XY의 관계식은 아니죠. X와 A의 관계식이고 Y와 B의 관계식이에요. 여기서 XY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A, B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A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A는 3X 마이너스 8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B는 뭐가 나와요? B는 바로 3Y가 되어지겠네요. 근데 A, B 사이에는 이 관계식 항상 만족해야 돼요. 왜냐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 A, 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항상 이를 만족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게 되면 자, A에 3x-8을 대입해 주고요. B에다가 3y를 대입해 주면 이런 관계식을 항상 만족하겠죠. 그래서 x와 y의 드디어 관계식, 등식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3을 묶어내면 바로 3 나오면 9로 나올 것이고요. x-3분의 8의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9, y의 제곱은 이퀄 1이 나오게 돼요. 양변을 9로 나눠주게 되면 x-3분의 8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바로 9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드디어 xy만의 관계식을 찾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인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9분의 1이라는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바로 3분의 8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어지겠네요.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3분의 8만큼 바로 평행이동한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의 자치를 모아놓으면 중심이 3분의 8이고 그럼 어딘가 3분의 8이 이렇게 뭐 있겠죠. 3분의 8이라고 놓으면 중심이 3분의 8이고 반지름이 3분의 1인 뭐로 나와요? 이러한 뭐 원으로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이 원과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정교하게 그려봐야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러프하게 그릴게요. 중심이 3분의 8이고 반지름이 3분의 1인 어떤 이런 원의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해서 우리가 자취 구하는 문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취를 구하라, 점들의 집합을 구하라면 3단계를 떠올립니다. 자, 뭐의 자취를 구하라? 그 뭐를 x, y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x, y가 들어간 등식을 찾아준다. 그리고 그 식을 잘 정리해서 y equal fx나 또는 x, y equal 0의 형태로 정리해준다. 되겠죠? 네. 자, 근데 물론 여기서 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이렇게 넘겨줘서 식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은 여기에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을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취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자취 구하는 건 점들의 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우고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4번입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이거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초점 F가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 바로 Y제곱 이퀄 4PX. 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한번 천천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래요. 이 P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현재. 근데 우선 양수라고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P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X축, 자, Y축 이렇게 있고요. X축하고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초점 P, 0이 있대요. 자, 어딘가 이렇게 초점 F가 있는데 얘가 P, 0이라는 점이 있고요. 자,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래요. 여기에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 포물선 위의 점은 자, 포물선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 포물선 위에 점 P라고 놓으면 얘 X, Y라고 놓아요. P라는 점은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XY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점을 X, Y라고 놓고 뭐의 자취를 구하라? 초점 F랑 준선 L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예요. 그러면 그 점을 X, Y라고 놓고 XY가 들어간 관계식을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XY가 들어간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놓으면 이 점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좌표가. H랑 P는 같은 높이에 있죠. 그러니까 Y좌표가 같고 H의 X좌표는 마이너스 P가 되어줄 것이고 Y좌표는 바로 Y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P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와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즉 초점까지의 거리고 pH는 우리가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같은 점들의 집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PF는 뭐가 나와요? PF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pH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P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없어지겠네요. 그거의 루트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식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줘요.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 정리해주면 전개해줘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요. Y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얘 전개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X제곱 지워질 것이고 P의 제곱 지워질 것이고 이제 남은 식만 XY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Y제곱 이렇게 남아있고 이걸 넘겨서 마이너스 4PX로 써도 되지만 넘겨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마이너스 2px를 넘겨주면 플러스 4px가 나오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XY의 드디어 관계식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점이 P, 0. 자, P가 여기서 0보다 큰 양수예요. 초점이 P, 0. 준선이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제곱은 이퀄 4px가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외워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을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야만 다양한 곱셈이나 다양한 나눗셈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구구단을 이해만 하면 곱셈과 나눗셈이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외워야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워드로 쳐서 메시지로 보내고 또는 뭐 메일도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글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키보드를 외우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는 건 적극 추천합니다. 되겠죠? 외워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외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초점이 P, 0,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이퀄 4PX. 자, P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P가 음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P가 음수면 P의 값이 음수면 P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P가 음수라면은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P가 음수면 여기에 바로 P, 0이 나타나겠죠.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X 이퀄 마이너스 P는 P가 음수면 마이너스 P는 양수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게 준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X 이퀄 마이너스 P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주게 되면 바로 초점과 준선까지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찾아주면 점들의 집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P가 음수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P가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되겠죠. 그리고 초점이 p, 0 준선이 x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 이퀄 4px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p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점이 꼭 x축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y축 위에 있을 수도 있죠.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자,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데요. 자, 초점이 이제 y축 위에 있는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점이 바로 0,p고요. 준선 이번엔 y = 마이너스 p래요. 자, p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p를 만약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점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0,p는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0,p라는 초점 f가 이렇게 있고요. 준선 y = 마이너스 p는 대략 한 여기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y = p라는 준선이 주어지겠네요. 얘가 y는 이퀄 마이너스 p. y = p가 아니고 y = 마이너스 p죠. 준선이 y = 마이너스 p일 때 그럼 여기서 포물선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이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로 포물선이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리고 여기 포물선이 어떤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바로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포물선의 점을 우리가 P, X, Y라고 놓으면 이 P라는 점에서 F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바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PF 이퀄 바로 PH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Y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자 PF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어떻게 나와요? 루트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Y-P의 제곱으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것이고요. PH 사이의 거리는 H는 어떻게 돼요? 수선의 발이니까 H의 X좌표는 X가 나올 것이고요. H는 Y = 마이너스 P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루트 X좌표끼리 뺀 거 빼면 0 나오죠. 0의 제곱은 0 나오겠네요. 쓰나 마나겠죠? 자,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Y좌표끼리 빼주면 Y 마이너스 P니까 Y 플러스 P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양변을 제곱해줘요. 루트가 없어지겠습니다. 이식 정리해주면 X의 제곱 전개해줘요. Y제곱 마이너스 2P Y 플러스 P의 제곱 제곱해주면 전개해주면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의 제곱으로 지워주고요. P의 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PY를 넘겨주면 X제곱은 이퀄 4PY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초점이 0,P이고 준선이 Y =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바로 X제곱은 이퀄 4PY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해했으면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했으면 외워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이거 보면 초점이 0,P 준선이 Y = 마이너스 P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3 곱하기 7은 21도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21이라는 것은 3 곱하기 7이라는 걸 알아야만 여러분 나눗셈이라든지 또 다양한 약수배수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등식은 항상 양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일 때 이거면 이거일 때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외워야 되겠어요. 자, 되겠습니다. 이거이면 이거, 이거이면 이거, 이거이면 이거, 이거이면 이거를 외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외워야 되고 이 그림, 이 모양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 P가 음수일 때는 0,P가 X축 밑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0,P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Y = 마이너스 P는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P가 음수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P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의 모양, P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정리해 보면 자 이제 P가 음수인 경우도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P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자, 여기 보면 P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P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초점이 P, 0, 준선은 X = 마이너스 P인 경우
P가 양수와 음수인 경우 해주고요. 초점은 P, 0, 꼭지점은 0, 0,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P. 축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돼요? x축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x축이 되어지니까 바로 y 이퀄 0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0, P를 초점을 하고 준선이 y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P가 음수인 경우는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 그러면서 초점은 0, P고요. 꼭지점은 원점이고요. 준선은 x 이퀄 y 이퀄 마이너스 P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0, 0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y축이니까 x 이퀄 0이 되어지겠죠.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해서 빈 백지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겁니다. 되죠? 백지까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 복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듣고 이해했으면 강의 끝나고 덮고 나서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다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고,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쓸 때 정도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개념을 좀 익숙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개념이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초점이 P, 0,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 떠올리라고 하면 y제곱은 이퀄 4px 떠올려야 되고요. 포물선의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P가 음수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초점의 좌표 P, 0, 꼭지점의 좌표 0, 0,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P, 축의 방정식 y 이퀄 0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고 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하면 y제곱은 이퀄 4px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요. 초점이 0, p이고 준선이 y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x제곱 이퀄 4py. 그리고 p가 양수일 때 이렇게, p가 음수이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럴 때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초점 0, p, 꼭지점 0, 0, 준선 y 이퀄 마이너스 p, 축은 x 이퀄 0, y축이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쌤이 y제곱 4px에서 p가 양수일 땐 이렇게, p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이퀄 4py에서 p가 양수인 경우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p가 음수인 경우 위로 볼록,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이거를 어떻게 주로 많이 배웠어요? y는 이퀄 4p를 나눠주면 4p분의 1의 x의 제곱으로, 즉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y 이퀄 ax의 제곱의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얘랑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것은 이 모양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수예제 문제를 자 지우개 가져와서 좀 지우고 필수예제 문제의 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유제는 풀지 않습니다. 필수 예제와 문제는 똑같고 숫자만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제는 여러분들 유사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필수 예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고 이해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유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초점 2,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2인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의 방정식.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물론 외웠으면 바로도 쓸 수 있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자, y축 x축 있고요. 초점이 여기에 이렇게 2, 0으로 f라는 점이 있고 준선이 여기서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2로 있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y제곱은 이퀄 바로 4px로 주어지고 p가 얼마예요? 2가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y제곱은 이퀄 8x가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p, 0인데 p가 2네? p가 2면 y제곱은 4px, y제곱은 8x 이렇게 바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길이가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풀게요. 초점이 0, 상이고 준선이 y 이퀄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초점 0,3이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준선 y콜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포물선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P가 3이니까 얘는 X제곱 이퀄 4. P가 얼마예요? 3. Y가 될 것이고 써주면 바로 X제곱 이퀄 12Y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되겠죠?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이죠. 2번은 유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복습 때 필수 예제 풀고 유제를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풀면 필수 예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제 필수 예제. 자, 총 4문제가 있는데 자,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고 우리가 그 그래프를 구하여라.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가 y제곱은 이퀄 4px 형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포물선의 초점을 여기서 p, 0이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4 곱하기 자 x를 4px 형태로 쓰려면 여기 p가 얼마야 돼요? 여기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죠. x라는 걸. 그럼 p의 값이 얼마예요? 바로 4분의 1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을 구하라 하면 초점은 4분의 1, 0이 되고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p니까 x 이퀄 p가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p 얘가 바로 준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자 y축, x축 이렇게 주어지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p가 4분의 1, 0이 초점이에요. 이렇게 있고 준선이 여기서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초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포물선의 방정식 바로 y제곱은 이퀄 x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y제곱은 이퀄 x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자, y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2x를 찾으래요. 이것도 4px 형태로 써줘야 돼요. 즉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초점과 준선을 알려면 모양을 y제곱은 이퀄 4px 형태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x를 4, p 여기다 얼마가 들어가야만 마이너스 2x가 되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얼마가 돼요? p, 0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0이 초점이 되어지고요. 준선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점과 준선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얘를 그려주게 되면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x축, y축 주어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0 초점 f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준선 여기에 이렇게 해서 x 이퀄 2분의 1이 주어져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기 꼭지점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조금 좀 더 약간 쉬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제곱 이퀄 3y에서 초점과 우리가 초점 좌표랑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이렇게 x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기본형은 뭡니까? x제곱은 이퀄 바로 4py 형태에서 p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3y를 4py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야만 바로 얘가 3y가 나오겠어요. 바로 4분의 3이 들어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p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x제곱 이퀄 4py에서 초점은 얼마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0,p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초점을 찾아주게 되면 초점의 좌표는 0,p가 얼마예요? 4분의 3. 이게 초점이 나올 것이고요. 준선은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y콜 마이너스 p니까 y콜 마이너스 p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주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0,4분의 3, 뭐 한 여기 정도 이렇게 잡아줄까요? 0,4분의 3 주어지고 준선 x 이퀄 y 이퀄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이렇게 y는 이퀄 마이너스 4분의 3 있으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p가 얼마예요? 얘 4p, p가 얼마가 들어가야만 마이너스 4y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x제곱은 이퀄 4py 형태니까 초점은 0,p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로 나오겠습니까? 바로
0, p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되어줄 것이고 준선은 y 콜 마이너스 p예요. p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여기 좀만 이렇게 집어서 x축 y축 찾아주면 초점이 여기 0, 마이너스 1 주어지고 준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y 콜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때 포물선 찾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조금 초점을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까지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제 문제 4번을 가지고 또 연습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인데요. 자, 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이퀄 4x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두 점 A는 1,0, B는 4,1이에요. 그럴 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P가 포물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에요. 만약 P가 여기 와 있으면 PA는 이거고 PB는 이거가 되겠죠. 그때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이렇게 쭉 움직였을 때 과연 어디에 있을 때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느냐?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찾아라. 자, 포물선 위에 점 하면 포물선의 정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 뭐예요? 초점이 이렇게 여기 초점 어떻게 찾아줘요? 초점을 찾아주니까 y제곱은 이퀄 4 p x 해서 얘가 4x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p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y제곱은 이퀄 4px의 형태는 초점이 p, 0이니까 1, 0이 바로 초점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초점 F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자, 준선도 표시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초점이 1, 0이면 준선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이 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H라고 놓으면 우리가 PA 더하기 P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PA 더하기 PB는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해야 된댔습니다. 포물선의 식 나오면 포물선의 정의를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PA랑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H라고 놓으면 PH의 길이랑 PA의 길이가 항상 같죠. 그러면 PA랑 PB를 더한 이 길이는 뭐랑 같아요? 바로 이 길이가 예화가 되니까 이 길이랑 같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만약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포물선 위에 점을 지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B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최소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들렸다가 여기로 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렸다가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최단이 되려면 최소값이 되려면 바로 직선거리일 때가 되겠네요. 직선거리일 때가 최소값이 되어질 테니까 자, 색깔 분필로 자, 보라색을 좀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비장의 무기. 네, 보라색으로 써보면 언제가 P가 어디에 있을 때가 바로 최단거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B에서 다이렉트로 준선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한 점을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서 포물선 위의 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가 이게 가장 최다이 되겠네요. 나머지 값들보다는 자, 만약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P라는 점이 어디 있을 때 바로 B하고 준선 B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 연결한 직선 위에 점 P가 있으면 바로 수선의 발 H, PH와 PB 사이의 거리가 꺾여져 있지 않고 최단거리가 되어지니까 가장 최소가 되어지겠죠. 최소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최소값 이거의 값은 최소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여기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 이퀄 4가 되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4에서 1 더해주게 되면 5가 나오겠네요. 바로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 내신에 상당히 잘 나오는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위에 점이 나온다 하면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 같은 걸 작도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포물선 나오면 포물선의 정의를 떠올린다. 그래서 포물선 정의는 뭐라고요? 포물선 위의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이다. 떠올려서 우리가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이와 같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어져요. 자, 5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의 포물선의 정의 매우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꼭 여러분들 복습을 1.5배에서 2배 정도 시간을 갖고 복습을 해야만 문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이해한 거는 뭐 해야 된댔습니까? 암기해야 된댔습니다. 암기해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오늘 포물선 방정식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물선의 평행이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물선의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